앞서 2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 연결해서 추석 민심 그리고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가겠습니다. 당내 중진이자 차기 당권주자로 꼽히는 분인데요. 김기현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기현입니다. 네, 어떻게 추석 명절은 잘 쉬셨어요? 예, 잘 쉬었습니다. 네, 지역구 좀 어떻게 도셨습니까, 의원님? 예, 뭐 지역구도 좀 돌아보고요. 또 뭐 주변에 여러분들 좀 만나서 의견도 들어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뭐라고들 하시던가요? 그래서 뭐 그 국민들 일반적 관심은 먹고 살기 어렵다. 이게 장사도 안 되고 물가도 오르고 큰일이다. 그런데 대부분 다 관심이 쏠려 있었고요. 뭐 다른 뭐 정치적 현안들에 대해서는 예. 저희 당이 좀 윤석열 정부의 선거를 위해서 좀 잘 뭉쳐라. 왜 자꾸 그렇게 내부에서 분란을 일으켰냐 말씀이 계셨고, 예. 뭐 민주당 측 인사에 대해서는 그 민주당 정권 시절에 그 못된 사람들 그거 꼴 보기 싫어서 정권 교체를 했는데 왜 꼴 보기 싫은 사람들 그 빨리빨리 좀 처리 안 하느냐 그런 야단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잠깐만, 그 처리라고 하는 건 뭔 뜻이에요, 그러면? 뭐 그게 뭐 제가 용어를 그대로 직접 확보를 옮기는 건 아니었어요. 뜻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무슨 뜻인지 잘 아시잖아요. 아니, 잘 몰라서 여쭤본 거예요. 예,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죠. 알겠습니다. 우리 이건 뭐 그 정도로 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근데 지금 뭐 각종 여론조사나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여권 입장에서는 그렇게 여유로운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의원님도 공감은 하시죠? 그 부분에 예, 대해서. 그렇습니다. 당연히 뭐 공감하고 있고요. 예. 각종 여론조사 지표가 뭐 사실 조금 질문이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긴 하지만 어떻든 전체적으로 저희 당에 대한 지지율이 안 좋다는 걸 현장에서 아주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이 위기를 넘겨야 된다 하는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 지지율로 한정해서 질문을 드리면 그게 이른바 내분 요인이 크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성과 요인이 크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다 같이 뭐 복합적일 거라고 보는데요. 예. 우선 당장 이제 뭐 대통령실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 때문에 새로 대통령실이 개편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생기는 그 뭐 데미지도 있고 우리 당 내부에서 뭐 서로 간에 뭐 티격태격하는데 국민들 보기에는 자기들끼리 권력 다툼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예. 뭐 누가 옳고 그르고 여부는 둘째 문제고요. 그래서 집권 여당이 집권 초기에 뭐 갈팡질팡하는 그것도 아마 볼썽사나웠을 것이고 또 거기다가 민주당이 뭐 집권 초기부터 우리 당의 집권 초기부터 아예 그냥 뭐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지고서 계속 정치 공세를 해야 되는 것이 일정한 부분 프레임 그 뭐 어떤 전쟁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먹히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적극적인 대응이 좀 필요한데 당이 이게 전열이 정비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민주당 이런 프레임 전쟁에 우리가 제대로 대응이 안 되고 있다. 뭐 그런 것들이 복합적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조금 전에 의원님이 전하시면서 했던 그 처리라고 하는 단어와 혹시 연관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나 기소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라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글쎄 뭐 그건 그 수사는 벌써 이전에 고소고발이 다 이루어져서 진행되는 것이지 현 정권들을 고소고발한 것은 전혀 아니고요. 심지어 이재명 그 대통령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 의혹들은 우리 당이 제기한 것이 아니고 민주당 진영에서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이 다른 경쟁 후보 진영이죠. 잘 아시잖아요. 언론이 이미 알려진 바와 같습니다. 우리 당은 나중에서 그걸 알게 된 것이고 제가 그것을 원내대표로 총괄 지휘했던 그 이재명 비리에 관련된 조사를 총괄 지휘했던 사람인데 저도 다른 제보가 사전에 없는 상태에서 그것이 논란이 되는 것을 알고서야 비로소 조사에 착수를 했거든요. 예. 민주당 내부에서 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 심지어 민주당 그 경쟁한 대선 후보 진영에서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되면 큰일 난다는 아주 그런 노골적인 표현까지 했지 않습니까? 예. 뭐 그래서 시작된 건데 그걸 가지고서 뭐 탄압이라 그러면 민주당 그 대선 경쟁 후보한테 탄압한다고 항의하시죠. 그래요. 민주당에서는 그 장영하 변호사 있잖아요. 이재명 예. 대표의 조폭 연루사를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를 불기소 결정한 것을 이제 들면서 검찰 수사나 기소가 너무 한쪽으로 쏠렸고 그래서 그러니까 편향성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던데 이 장영하 변호사 처리 문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장영하 변호사가 뭐 저희 당의 뭐 인물도 아니고 저희 당하고 관계도 있는 분도 아니고
그분은 나름대로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 진영에 같이 있었던 분을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그 대표하고 활동도 같은 지역에서 했던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당 사람이었던 사람도 아닌데 그분에 대한 처리가 우리 당하고 연관 지어진다는 것이 황당하기 짝이 없다는 거고요. 선택적인 뭐 수사하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단골 아닙니까? 아니 울산 선거 사건 한번 보세요. 선거 공작 들어가가지고 없는 죄 뒤집어 씌우려고 하다 거꾸로 지금 그 사람들 선거 공작했다고 재판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영구 법무차관이지 아마 제 기억으로는 택시 기사 폭행했다고 하는 그 특가법 위반. 그분이 법무차관이 되도록 다 했던 정권이 이거 문재인 정권이고 이거 수사 안 하고 뭉갰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혜경 법카 사건 그거 전혀 대선 진행 과정에 수사 전혀 손 안 돼 있던 거 아닙니까? 성남 FC 뇌물성 후원금 사건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인지가 되고 있고 그래서 그분에 대한 수사가 지금 제대로 돼야 된다고 해서 재수사를 해서 아마 경찰에서 곧 뭐 검찰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것 같다는 기사가 아침에 났던데 이거 사건 제대로 수사 못하게 막았던 것이 성남지청장 박뭔가 그렇지 아마 그 친문이라고 알려져 있던 그 사람이 성남지청장이 차장검사가 이거 수사 제대로 해야 된다고 했더니 안 된다고 뭉갰다고 해가지고 차장검사가 사퇴하는 일까지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수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선택적 수사는 민주당이 단골이면서 장려가 변호사 우리 당과 무슨 상관이 있다 그걸 가지고서 거기다 얽어매는지 어이가 없습니다. 근데 의원님 요거는 좀 바로잡아야 될 것 같은데 장영화 변호사는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 겸 대선 캠프 이재명 비리 국민감정특위 위원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의원님. 활동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 뭐 후보로 되었습니까? 아니 우리 당의 주요 인사입니까? 우리 당의 주요 당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 당을 지지했던 분들이 한두 분이니까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그분은 이재명에 대해서 굿바이 이재명이라는 책도 쓰셨던 분이고요. 네. 이재명 대표하고 오랫동안 경쟁 관계에 있던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자신의 그 영역에서 활동을 가지고서 우리가 뭐 어떻게 얘기한다. 우리 당이 무슨 상관이 있을 거게요. 자, 당 문제로 좀 넘어가겠는데요. 그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오늘 아마 비대위원들 인선 내용을 발표를 할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도가 나던데 혹시 좀 그 사전에 좀 그 귀뜸을 받거나 좀 파악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사실 저는 잘 알지는 못하고 언론 보도된 정도로 알고 있고요. 예. 또 뭐 연휴 기간이어서 또 국회에 출근하고 이래서 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언론 보도되는 거 외에는 잘 알지도 못하는데 특히 또 뭐 그걸 알기 위해서나 관여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좀 이상해 보여서 정기석 부의장이 또 나름대로 역할을 잘 하시는 경륜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 처리할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또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또 이제 가처분 신청을 이미 내놓은 바가 있는데 뭐 큰 문제 없다고 전망을 하세요? 뭐 당연히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전망하고 있고요. 오히려 첫 번째 했던 가처분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이의 신청도 하고 또 나중에 항고도 할 것입니다만은 그 점은 분명히 상급심에서 다시 바로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과는 별개로 2차 비대위는 지난번에 그 황정수 부장판사인가요? 그 사람이 했던 판단의 근거는 당헌 당규의 해석을 자신이 방향에 따라서 맞춤식으로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든 해석을 자신의 그 판단 목적에 따라서 굉장히 좀 꿰어 맞췄다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든 간에 그런 해석의 여지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던 것을 명확하게 해석의 여지가 없이 아주 명문으로 못 박아서 당헌 당규를 이번에 새로 정비하고 그에 맞춰서 2차 비대위가 출범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법의 해석을 조항의 해석을 정의 거꾸로 해석하는 법을 창조하지 않는 한은 그런 형태가 아닌 한은 다시 가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아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대위가 안정화된다고 그럼 전제를 하고 새 원내대표 선출이 19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의원총회가? 아마 지금 빨리 하면 그때라고 보는 게 우선 비대위가 구성이 되어서 그 비대위원회에서 원내대표 선출 안건을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당헌 당규 절차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비대위 구성하고 협의하고 공고하고 또 뭐 선거 기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일 빨라다면 19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원내대표를 지낸 분으로서 지금의 어떤 여러 가지 과제를 염두에 둘 때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 원내대표를 해야 된다라는 좀 조언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사실 제가 뭐 소수당 시절에 원내대표를 하면서 거대 여당하고 계속해서 뭐 격돌도 하고 협상도 했던 사람이어서 그 애로상, 소수당의 애로상을 누구보다 절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만은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당내 내분이 생겨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역할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첫 번째로 네. 우리 원내대표가 이번에 새로 뽑힌다면 첫 번째 당내 좀 의견을 좀 이렇게 잘 수렴해서 통합을 해야 된다. 우리가 단합을 해도 소수당인 마당에 내부에서 갈라져서는 안 되니 여러 다양한 의견을 잘 수렴해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지도력을 발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대야, 뭐 거대 야당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특히 민주당이 이제 아주 이재명 대표와 그 이재명계라고 거의 다 뭐 한 80%가 이재명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최고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대야 협상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국민의 민심에 호소하고 하면서 이 정기국회를 이끌어 나갈 것이냐 굉장히 지략이 필요한 그런 자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대통령실과의 소통 능력이 오히려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과 소통도 당연히 해야 되겠죠. 뭐 그게 제일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요? 그것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대통령실 따로 놀고 뭐 우리 당 따로 놀면 그게 뭐 콩가루 집안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사전에 조율할 건 조율하되 그게 정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좀 대통령실의 의견이 다르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서로 공감대를 만드는 것도 원내대표의 역할이죠. 제가 사실 우리 당 원내대표 할 때도 우리 당 내부에 많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잘 수렴해서 결과적으로는 다 하나로 통합해 갔던 것처럼 아마 차기 원내대표가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의도로 아마 의원님께서 더 잘하실 것 같은데 그 원내대표 선출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윤심이 작동할 가능성 내지 그 친윤 의원으로 결국 원내대표가 귀착될 가능성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의원들 투표는 저도 원내 선거를 지금 3번째 나가서 2번 당선되고 1번 떨어졌는데요. 네. 국회의원들이 가장 최고 유권자들입니다. 가장 불량 유권자들입니다. 아무도 모른다면서요? 분명히 찍어준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 표가 다 어디로 도망간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의원들이 투표하는 성향을 보면 굉장히 그 균형감이 있고요. 네. 작년 4월달에 원내대표 선거 때 제가 당선이 됐는데 그때를 보더라도 저는 뭐 친박도 아니고 친이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다고 뭐 친유승민도 아니고 그야말로 독립군이라고 스스로 제가 독립군이라고 자처하고서 그 선거에 임했는데 제가 1등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들이 균형감과 또 우리의 전략 구사에 있어서 어떤 지도자가 필요할 것인지 충분히 판단할 것이라고 알겠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비대위가 안정화되면 이제 당연 가장 큰 과제는 역시 이제 그 차기 전당대회 관리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차기 당권 도전에 나설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소설성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은? 뭐 저도 보도는 봤습니다만 본인이 그걸 물어보지는 않았고요. 네. 뭐 본인이 그걸 물어본다는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다는 건 좀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거죠? 아니 제 말 그런 뜻이 아니고 뭐 저도 출마할지 말지를 아직 지금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듣고 있는 마당에 네. 당신 출마하지 마라, 출마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조금 어색하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본인도 여러 가지 정책 판단을 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 그냥 한번 지켜보는 것이 그 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원내대표 자리에서 물러난 과정이 있는데 그런 분이 지금 당대표에 도전한다는 것은 약간 앞뒤 부분에서 좀 약간 어색한 그 모양새 아닌가요? 뭐 그런 점들도 뭐 본인도 4선 국회의원인데 네. 그런 판단을 못할 뿐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결정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는 거고 일전에 의원님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 질문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그 전당대회 일정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입장이신가요? 지금도 당연히 저는 예전부터 한결같은 말씀인데 우리 당 지도부가 계속 비대위 체제로 가게 되니 그 당 지도부의 정통성에 대한 시비가 걸리고 네. 소송이 걸리면 또다시 삐그덕삐그덕거리고 하는 상황들이 생기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 정통 지도부를 뽑아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당내 그 지도 체제, 리더십에 대한 회의가 다 사라질 수 있으니 빨리 안정화시키자 하는 것이 제가 한결같이 주장하는 바죠. 그래요. 아무튼 연내에는 그러면 치러야 된다는 입장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해가 넘어갔는데도 여전히 비상체제다, 임시체제다. 그것도 집권 여당이 집권 초기에
그거 바람직하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아까 잠깐 의원님도 언급해 주셨는데 대통령실 개편 1단계 개편은 완료가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통령실 이후 좀 전망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 정권 초기에 여러 가지 삐그덕거리는 모습을 보여서 대단히 국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예. 아무래도 조금 이제 새로 정비가 된 만큼 새 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네. 또 그렇게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